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로 일단락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가 이혼 소송 결과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의 결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1심에서는 665억 원,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파기환송 재판에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주라고 결론 낸 겁니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가치의 증가와 유지에 기여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SK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는데 이는 노 관장의 가사,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에 최 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노 관장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이 2주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화제를 모았던 세 개의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 가운데 3분의 1은 노 관장의 몫이란 겁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규모는 부부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이 2대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결혼 이후에 형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 당시 보유한 자산 규모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기간이 길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는데 31년에 걸친 장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한 걸 반영했다는 겁니다. 노 관장에게 건넬 주식의 가격은 이혼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 201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SK 지주사 주가는 주당 16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SK 주가가 급등한 점을 고려해 분할 총액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게 공평한 분배라는 재산 분할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이자도 어마어마한데 최 회장이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SK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주사 주식이 그룹에 대한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사실상 최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시켜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9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어떻게 구할지가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SK 실트론 지분을 처분하거나 지주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지주사 또는 우량자회사의 배당을 늘려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연간 472억, 한 달 39억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2심보다 분할 재산이 줄었고 최 회장이 지주사 주식을 대량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수년간의 이혼 소송이 SK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것. 이 같은 전망에 판결 직후 SK텔레콤 주식이 5%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0.5%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세 개의 이혼 소송은 오늘 결론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각에선 현실판 K-드라마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을 했던 두 사람.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화려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하며 혼외자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처음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두고 이어진 법정 싸움은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 9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세 개의 소송은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승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세 개의 소송이라고 불린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분쟁. 결국 그렇다면 노 관장이 이긴 겁니까? 예,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판정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따지는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 주장을 대부분 받아줬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SK 주식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거냐 이 문제에서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 측 그동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은 못 줘도 대신 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막상 9,4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인정되면서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에게 이렇게 거액이 인정된 이유는 뭘까요? SK그룹 성장 과정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1988년 결혼한 이후에 SK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노 관장이 단순히 가사 일을 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9,440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할 때 이렇게 큰 액수의 재산 분할이 그동안 인정된 적이 있었나요? 예, 이혼 사상 최대 액수가 인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산 분할액은요, 약 141억 원대였습니다. 이혼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경우도 재산 분할 액수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보다 낮았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 회장으로선 당장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 회장 측에서 당장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인데요. 일반 시중이자와 달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정 이자는 연 5%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연간 약 472억, 한 달로 따지면 약 39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 배당금이나 다른 소득을 제외한 공식 연봉 약 60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달 이자만 수개월치 봉급과 맞먹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그럼 노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9,440억 원을 세금 없이 전부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요. 9,440억 원을 세금이나 다른 비용 부담 없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원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땐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하지만 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라는 건 물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원래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이 총 9년이 걸렸는데 양측을 대리한 이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이 인정된 만큼요. 이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도 거액을 챙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변호사 성공 보수가 약 3에서 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수치를 이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 280억 원에서 470억 원이 됩니다.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사실 의뢰인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요. 이렇게 거액이 오가는 소송은 변호사들이나 로펌 간의 수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점 고려하면 사실 통상적인 수임료보단 낮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 이상의 보수를 챙길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결정하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영국 공군 기지에 미군 전투기가 배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서영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의 군사요충지 반다르 아바스에 오늘도 미군의 공습이 목격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13일째 공습 영상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물론 해상 전력도 차례로 무력화됐습니다. 미군은 오늘 이란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란 언론이 파악한 공습 지역을 보면 핵시설이나 방공 및 미사일 부대가 밀집된 곳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고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요청하면 이스라엘도 2분 안에 참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미군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o it looks like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So they're going to continue to pay a price. And every night the price gets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대규모 공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페어포드 공군 기지에서 미군 최신의 전자전기 EA-37B 2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자전기는 적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는 핵심 전력으로 공습 지원에 투입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미국의 휴전안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됐다며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 전달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안을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이라크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미국 측 휴전안을 이란 측에 전했지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잠정 합의에 관심 없다고 전한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미국 측 휴전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어제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과 회담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총리는 지난 14일 백악관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tremendous music together. They want to do business with America.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미국은 이란을 벌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 자릿수 유가로 스스로 벌받게 됐다며 강경 자세를 보였습니다. 미 정보당국 등 전문가들은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상황에서 공습만으로 협상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에 이란이 비밀리에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란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배후 세력인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착륙 예정이던 예멘의 사나 공항이 공습을 받아
다른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던 테헤란발 항공기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과 요원 등 10수명과 군사 장비들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군 작전 지원과 신형 미사일 시스템 교육을 하기 위해 지휘관을 파견한 것이라며 활동 자금 명목으로 금괴도 보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당시 예멘 정부군은 허락받지 않은 비행기의 착륙을 막기 위해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에 나섰습니다. 이란 관계자들이 예멘에 도착하고 3일 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 2척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측은 후티 반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멘 정보부 장관과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비와 인력 지원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후티 반군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선박 공격이 있을 경우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후티와 이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극한 폭우가 내리더니 이젠 극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2도까지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거립니다. 온종일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거리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선풍기에 얼음 음료까지 총동원해도 더위를 달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서 커피 사서 마시면서 가는데 커피가 하나도 안 시원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바닥 분수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식힙니다. 배구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새까맣게 익을 것 같습니다. 보행로 보도블럭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길바닥에 얼음컵을 놓아봤습니다. 꽁꽁 얼은 얼음이 10분 만에 녹아내립니다. 오늘도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9.2도까지 치솟았고 포항도 38.7도를 기록하며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기상청은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포항은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에 다시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들 지역의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 여름이 갈수록 길고 독해지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일찍 찾아온 폭염은 8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 열대야는 9월까지 그 위세를 떨칩니다. 여름이 한 달이나 더 길어진 겁니다. 정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물줄기로 무더위를 식히고 쏟아지는 물폭탄을 맞으며 더위를 잠시 잊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땀이 계속 질질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찜질방 같은 더운 느낌. 기상청이 최근 여름 날씨를 분석한 결과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시작이 열흘에서 한 달 정도 빨라진 겁니다. 원래 7, 8월에 집중됐던 폭염은 6월로 시작 시기가 앞당겨졌고 열대야는 9월까지 지속되면서 여름이 더 길어지고 강해졌습니다. 지난 53년간 연간 폭염 일수는 10년당 1.8일, 열대야 일수는 1.6일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4년과 지난해는 여름철 평균 기온 기록을 2년 연속 갈아치웠고 폭염 발생 일수는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옛날에는 9월이면은 바람막이 입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월까지 반팔 입는 게 여름이 길어졌다는 증거 같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6월부터 확장하면서 폭염 발생이 빨라지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좀 더 늦게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서울 전 지역엔 오늘 오전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직격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개파 수장처럼 행동한다고 쓴소리를 했는데 당장 여권에선 이 정도면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 이제 그만 자중해라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유시민 작가. 대통령은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여러 말과 행동.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명백합니다. 이 대통령과는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며 만날 생각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 친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인적인 전지적 시점에서 약간 좀 허구에 의한 이러한 생각을 계속 논리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앞서 나가신다. 맞지 않는다 해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사주를 받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내에선 이젠 그만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충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거듭되고 또 표현도 대단히 거칠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도. 박지원 의원도 내란 세력을 돕는 결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에선 요즘 김민석 전 총리의 3대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족집게처럼 예측해왔단 건데 이번에 들고 나온 신천지 개입설도 김 전 총리 말대로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의 대예언 적중률 100%라는 제목과 함께 김 전 총리의 과거 발언들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 전 총리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전례 등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최근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역시 실제로 근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본경선 첫날인 오늘 김 전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당하다, 근거를 내놔라, 사퇴하라는 반응이 있다면서 제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후보 대신 당이 조사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도 제기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친청계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시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힘에게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을 수사 중인 걸로 알려지자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제가 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멱살을 잡히는 일이 있었죠. 권영진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에 항의를 하던 중 소동을 벌인 겁니다. 권 의원, 결국 사과를 하긴 했지만 당내에선 징계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10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인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상임위 배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모르니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들으라는 정 원내대표 말에 권 의원은 고성과 함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보위 안 넣어줬다고 멱살을 잡느냐, 나가라는 정 원내대표를 향해 상임위 배치 원칙을 설명하라, 멱살을 10번이라도 잡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멱살잡이 소동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당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지도부 회의와 공개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단은 조폭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한 보수단체는 권 의원을 징계해달라며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아침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사과했습니다. 대구시당 위원장 도전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그간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얼굴을 붉혀왔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어색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는데 한마디 정도는 했을까요?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악수를 청합니다. 10분 뒤 도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 의원 바로 옆자리입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논란과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지 약 2주 만입니다. 모두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어서 예결위원장이 배정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회기 내내 나란히 앉게 된 겁니다. 잠시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회의가 진행되는 20분 동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과 세수가 얘기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돈이 무한정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서 정치는 필요 없을 겁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직후 이 대표가 곧바로 자리를 뜨면서 가벼운 작별 인사도 없이 어색한 동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한 51%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경제, 민생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자 비율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르기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 당일인 어제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관심도 클 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잖아요. 항상 부동산 규제할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예상하는 바대로 안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보유세 인상안을 놓고선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집 한 채 갖고 40대, 50대, 60대 부들부들 떠오르는 분들. 그게 삶이거든요. 보유세. 이거 더 늘리면 안 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토론회를 다시 열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어두운 밤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연쇄 추돌로 번졌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비틀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튕겨져 나간 차량은 옆 차선을 달리던 캠핑카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이후에도 사고 차량을 못 본 차량들이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이어집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딴 사고로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차량인데 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서 우측 쪽으로 굴러가게 된 거죠.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한밤중 누군가 오피스텔 창문을 열고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칫 불똥이 주변으로 튀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을 향해 화려한 불꽃이 연달아 터집니다. 그런데 폭죽이 쏟아지는 곳, 다름 아닌 고층 건물의 창문입니다. 신이 난 듯 함성 소리도 들립니다. 지난 17일 밤
경남 창원의 고층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누군가 폭죽을 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찍은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자 관할 소방서가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되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베란다가 있고 테라스가 있다고 해도 고층 건물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이 날려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오피스텔 아래엔 주차장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연물에 붙으면 쉽게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 절대 금물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쟁기념관 많이 찾는다는데요. 전시된 자주포 위에 함부로 올라가고 금연구역이라도 아랑곳 않는 몰지각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와 호국 영령을 기리는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볼거리가 많고 관람료도 무료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데요. 일부 관광객들이 이 무질서한 행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쟁기념관 건물 앞 대형 무기전시장. 한 남성이 자주포 위로 올라갑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기념 촬영을 위해 포 위에까지 오른 겁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 역시 거리낌 없이 전차 등 전시물 위에 올라갑니다. 중국어 안내 방송을 해도 제멋대로입니다. 기념관 안팎은 모두 금연구역이지만 곳곳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한 달간, 두 달, 전부터 무조건 많아요. 걱정하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럽 정부적인 건데 한계가 좀 안 되는 건데. 최근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면서 일부 민폐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기념관 측은 전시물 주변 접근 금지 구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올림픽대로 달리다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 본 적 있으십니까? 창문 밖으로 내던지는 건데 이렇게 버려지는 양심이 매년 16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인근 나들목. 누군가 버린 식재료와 먹다 버린 배달 음식이 도로변에 버려져 있습니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투도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 속도가 느려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나 이렇게 정차를 할 수 있는 곳 주변엔 갖가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무단 투기를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져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공용 장소인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서로 지켜보고 좀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매년 약 160여 톤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지 않자 신고 한 건당 10,000원의 포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고깃집에서 이런 의자 많이 보셨죠? 냄새 배지 않게 옷이나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데 무심코 뚜껑을 닫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한켠에 검은색 원통 모양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좌석 부분 뚜껑을 열면 겉옷 등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음식 냄새가 배는 걸 방지할 수 있어 음식점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이용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끼인 채 앉아 절단된 환자 5명을 봤다며 사고를 당한 손 엑스레이 사진을 SNS에 올려 주의를 당부한 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의자 안에 소지품을 넣은 뒤 뚜껑을 닫고 앉을 때 손가락이 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체중으로 또 이제 누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방성 골절이라든지 절단 같은 사고가 일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나도 원통의자 틈새에 끼어 손가락을 다친 적 있다는 누리꾼들의 경험담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임기 16일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딱 그만큼의 급여 수백만 원을 고스란히 수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비용 4천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의회 첫 회의에 참석한 최영준 전 의원이 포부를 밝힙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 수는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짐이 무색하게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강제 수사를 받게 되자 임기 1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선거를 완주했고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한 점 등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의회가 최 전 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기 16일치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230만 원 가량입니다. 시의회 조례엔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최 전 의원은 자진사직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규정이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최 전 의원은 선거비용 4천만 원도 선관위에 보전 신청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기준에 맞지 않은 지출을 제외하고 이달 말 비용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끝없이 드러나는 문제에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 불신은 커지는데 직원들 문제의식을 보자니 기가 찹니다. 이번에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중간 투표율은 서비스 차원이라는 궤변을 내놓은 건데요. 이번 사태 당시 지역은 물론 중앙선관위까지 보고됐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정 불가 지침을 내리고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내놓은 해명은 최종 투표율만 정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진행 중 공개하는 중간 투표율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일 뿐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당일 현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시간대별 보고는 언제나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합수부는 투표율 조작이 유권자,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율 입력 오류가 발생해 순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수정불가 지침을 하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율 오류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합수부는 결국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수치를 조작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시간대별 투표율 데이터 수정 권한은 지역 선관위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곤봉과 노까지 동원해서 난투극을 벌이더니 이번엔 물대포까지 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가는 작은 배 뒤를 큰 배가 쫓아가 경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자 급기야 물대포를 발사하는데 바로 중국 해경선입니다. 물대포를 맞는 건 필리핀 정부 공무선으로 선박 창문 안으로 강한 물줄기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해경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이 불법 진입했다며 2분 넘게 물대포를 쐈습니다.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해당 해역은 중국 고유 영토로 필리핀은 도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한 주 사이 3차례나 충돌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직접 곤봉과 노를 들고 맞붙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외교 수장이 만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물대포 사건까지 발생하며 영유권 분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중국군이 강철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신형 다연장 로켓포 사격 영상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백 수천 개의 파편, 이 강철비에 대만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막 훈련장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중국군 포병부대. 잠시 뒤 유도탄 여러 발을 발사하자 상공에서 폭발하며 파편 세례가 비처럼 떨어집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9일 공개한 SNS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 제목을 강철비라고 소개한 뒤 육군 포병부대가 운용하는 다연장 로켓포 PHL-191이 표적 상공에서 파괴적인 공중폭발 포격을 퍼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콩 매체는 대만과의 분쟁 발생 시 중국의 대응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대규모의 공중전과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 대만의 탐지, 통신, 그리고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는 무기로 파편 공격으로 타격하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커져가는 가운데 중국은 어제와 오늘 대만 해협 일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러시아 민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물류센터를 집중 공습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물품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러시아 중산층과 자영업자들까지 전쟁의 충격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집중 공습을 당한 러시아의 온라인 마켓 물류 창고들. 최소 9명이 숨지고 우리 돈 최대 6조 5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 판매 업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Потери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65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눈물을 흘리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Горят абсолютно все товары моих клиентов. Я уже не могу сдерживать слезы. 월 이용자 8천만 명으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는 최근 전쟁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3 дня назад мы заключаем новый договор с ВБ. Что там есть приписочка, если что-нибудь в склад в Электросталь, то нам не возместят. 러시아의 민간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전쟁에 무관심했던 러시아 중산층 소비자들까지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엔화가 1년 8개월 만에 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여행을 앞둔 시민들 환전하고 받아든 금액이 예상보다 커 반가워하는 모습인데요. 엔저 현상에 일본 여행 수요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 앞. 원엔 환율이 8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길에 나선 시민들은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69,000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와서 환전해보니까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식사도 좀 하고.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환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쇼핑을 더 하거나 좀 뭐 맛있는 걸 더 사 먹거나 할 것 같아요. 원엔 환율은 어제 900원 선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늘 한때 100엔당 89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00원 선이 무너진 것은 2024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엔저 현상에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도 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여행객들은 일본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며 엔화 환전을 인증하는 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일본에 간 국내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이제는 간식거리마저 마음 편히 집어들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컵라면과 과자, 도넛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컵라면과 과자,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육개장 사발면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됩니다. 농심 제품 중 용기라면, 스낵, 음료 등이 5.5에서 7.7%씩 가격이 오르는 셈입니다. 신라면 등 봉지라면은 이번 인상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큰 거는 안 사면 되지만은 과자 같은 거는 애들도 먹고 하니까 저도 군것질을 좋아하니까 많이 사는데 이제 조금 덜 사게 되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농심 측은 포장재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누적된 원가 부담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넛과 즉석밥 가격도 오릅니다. 던킨은 다음 달 2일부터 도넛 39종 가격을 평균 6.5% 올리기로 했고,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12% 올립니다.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한 유명 신발업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태극기 문양의 티셔츠를 내놓았는데요.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뉴발란스 코리아가 태극기 문양을 활용해 출시한 건곤감리 티셔츠입니다. 중앙의 태극 문양의 빨간색이 실제 태극기와 달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매 움직임이 번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뉴발란스는 티셔츠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컨펌하는 많은 단계 속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안 했다는 건데 다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디자인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발란스 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이념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10%였던 기존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기습 발표한 겁니다. 대미 수출 전선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부과했는데 미국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최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자 미국은 전 세계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301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적용키로 한 겁니다. 새 관세는 한국 시각 오후 1시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은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관건은 최종 관세율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15% 관세율을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5%의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미국이 곧 발표할 예정인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쳐지면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구조적 과잉 생산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어 대미 관세 문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오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미국이 새로운 관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나온 겁니까? 네, 미국이 임의로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가 오늘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하게 협상했던 상호 관세를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급히 꺼냈던 카드, 그 관세가 오늘로 끝난 겁니다. 오늘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이 그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꺼낸 건데 그게 바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이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아니, 강제노동이라니 이게 대체 뭔가요? 우리가 강제노동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직접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건 아니고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 수입을 막는 법이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에는 그 나라 수입품 전체의 10에서 12.5%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미국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보면요. 우선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했다. 일종의 우회무역 의혹이고요. 둘째, 이런 걸 애초에 걸러낼 수입금지 규제 자체가 한국에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문제라는 겁니까? 네, 이번에 미국이 지목한 품목은 모두 10개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3개만 보면요. 수산물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함유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땅콩은 볼리비아산 원료를 한국이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했다는 게 미국 측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의 입장, 우리 측의 반박은 뭔가요? 네, 우리 주장은 핵심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통계를 다 뒤져봐도 저 원재료들을 저 국가로부터 수입한 기록 자체가 5년 내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더 확실합니다. 원료 수입도 없었고 그걸 가공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기록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 논리는 수입한 적이 없다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담아서 반박하는 의견서 지난 6일에 이미 미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12.5%가 끝인 겁니까?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서 그 남는 물량을 수출로 밀어낸다. 이런 이유로 붙이겠다는 관세입니다. 과잉 생산 관세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잉 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수치가 15%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명확한 목표입니다.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그거보다 높아지면 무역 합의 위반이 되는 셈입니다. 네, 미국가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우리 정부 15%를 넘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가 마지노선인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경주의 최고 기온은 39.2도로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경주와 포항 등 경북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중복인 내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중심이던 폭염특보 범위도 서울 전역까지 확대되는 등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32도, 체감 34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37도로 매우 뜨겁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모레 전국에 월요일 중북부에 비가 내리고 나면 올여름 장마도 사실상 끝날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